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이향직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24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전해주셨고요. 이걸 어떻게 나눠서 읽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틀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녹음을 하는 게 전달되는 내용도 더 잘 전달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녹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음실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주변 생활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녹음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새거나 조금 틀려서 다시 정정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편 아이의 일생 1편 7살 이모가 들쳐업고 도망 나왔던 7살 아이의 기억. 아이의 집은 경제적으로는 꽤나 넉넉했었다. 부산시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 건물. 40여 년 전에는 그 자리에 양복점 한 개와 다링 의상실이라고 불리던 의상실이 있었다. 부산은행은 지금의 옆 건물에 있었다. 요즘처럼 기성복이 나오기 이전이었기에 거제리 바닥도는 다링 의상실이 다 벌어간다라는 그런 농담을 자주 들을 정도였다. 근처에는 아주 큰 방직 공장도 있었기에 그런 말들이 완전한 농담이기만 한 건 아니었다. 집은 2층이었고 1층은 의상실에서 주문받은 옷들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2층 방 2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들과 의상실 점원 이모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방 2개는 아이와 엄마, 아버지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가게에도 TV가 있었고 집에도 TV가 있었다. 뽀빠이, 그레이트 마징가, 짱가, 마린보이,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등 그런 TV 프로가 할 때면 동네 아이들이 그 아이의 집으로 몰려와 TV를 보곤 했다. 아이는 늘 주위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고 축복받은 삶을 사는 듯 보였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까진 그러했다. 6살 때 새엄마가 집에 오고부터 아버지는 밤이던 낮이던 새엄마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 폭행은 오래지 않아 아이에게도 전이 되어갔다. 새엄마는 갖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이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기도 했고 때론 아는 왔다리 너 차라리 내를 때리라 라고 소리치며 대신 맞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침밥을 먹던 중에 밥상을 뒤엎어 버리고선 주먹과 발로 새엄마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새엄마는 결국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
아이는 밤이 되면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자고 있는 아이에게 차가운 물을 퍼붓고 새엄마 어딨노? 네가 오죽 말을 안 들어 처먹었으면 엄마가 집을 나갔겠노? 이 새끼야 나가 뒤집어라. 주먹과 발이 막 날아들었다. 아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집 앞 골목길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이모의 등에 업혀 있었다. 제가 죽여버리겠다. 연탄집게를 들고 때리던 걸 이모들이 간신히 뜯어 말리고 그 중에 한 이모가 들쳐업고 도망 나왔다 했다. 정신을 잃었던지라 연탄집게로 맞은 기억은 안 나는데 몸에는 연탄집게에 맞은 듯한 상처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마르고 가늘었던 그 아이의 나이는 당시 7살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7살 아이가 온몸으로 겪은 어느 겨울. 1977년 겨울 어느 날 부산의 남문구 파출소 근처에 논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아빠가 만들어준 썰매를 타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 논두렁 끝에 마을 골목길에서는 삐쩍 마른 7살 아이가 옷을 모두 벗겨진 채 팬티만 입고서 손과 발이 전깃줄로 공처럼 둥글게 꽁꽁 묶여 있었다. 온 몸은 멍투성이에 시멘트 바닥에 긁히고 무릎과 팔꿈치 등에는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검정 구두를 신은 40대 건장한 중년 남성이 아이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둥글게 묶여 공이 된 아이를 구두발로 차고 있었고 허리띠로 채찍처럼 아이를 때리고 있었다. 지나던 행인들이 애한테 왜 그러시냔 말로 말려보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사람은 없었다. 한참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경하면서 애를 왜 저래? 저 사람 누군데 저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자 구두발로 차면서 굴려서 집 쪽으로 굴려갔다. 그 중년의 남성은 아이의 아버지였다. 아이의 엄마는 아버지의 폭행으로부터 견디지 못해 도망, 별거, 이혼을 차례로 하고서 엄마와는 4살 때 헤어졌다. 6살 때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오래가지 않아 새엄마에게도 그 폭행은 다시 시작되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올 시간이면 집 근처 친구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아버지가 잠들고 난 뒤 집으로 오곤 했다. 7살부터는 아버지의 폭행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7살부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잊지 못할 국민학교 입학식. 8살. 국민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입학생 전교생 가운데 유일하게 교복을 입고 왔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의상실을 하다 보니
손수, 교복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한다. 입학식을 했던 날이라 그 시절 최고의 먹거리였던 짜장면도 먹었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은 조금은 평안하게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요란한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와장창. 챙피스라가 내가 아무도 교복 안 입었는데 와 아래 교복을 입히가 망신을 주고 있나 말이다. 아 씨발. 아이는 두려움에 벌벌 떨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에 들었다. 갑자기 이불이 확 치워지면서 눈이 부셔 인상을 찡그림과 함께 진한 술 냄새가 났다. 머리채가 확 잡히면서 몸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신없이 둔탁한 몽둥이로 이곳저곳을 막무가내로 맞았다. 정신없이 맞고 있을 때 새엄마가 앞을 가로막았다. 내 하나로 모지라서 아를 때리가. 야가 때릴 때가 어딨노? 차라리 내일로 때리라 고마. 새엄마는 부엌 문을 열면서 손짓으로 도망가라고 했다. 내복만 입은 채로 정신없이 뛰어나갔다. 추운 줄도 모르고 뛰어가다 골목에 숨어서 잡으러 오지 않는 걸 확인했다. 안도의 날숨과 함께 추운 날씨와 겁에 질린 탓에 벌벌 떨어야 했다. 맨발에 슬리퍼는 한쪽이 벗겨졌고 한쪽만 신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추워서 숨죽이며 집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들과 고성, 욕설이 들려왔다. 조용히 연탄 창고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았다. 금세 잠이 들었다. 그날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국민학교 입학을 축하받아야 하는 아이의 국민학교 입학시행 날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집이 싫어진 8살 아이에게 생긴 희망. 아이는 오랜 기간 동안 매일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노점에서 떡볶이와 오뎅 장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서 월 5,000원씩 받아서 학교 육성회비도 내고 용돈으로도 쓴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도와서 아이도 새벽에 같이 해봤습니다.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폭행에서 탈출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 또한 생겼습니다. 혼자 독립해서 작은 방을 예쁘게 꾸미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던 터라 피곤했는지 금세 잠에 들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이 깼을 땐 내복만 입은 채로 이불을 둘러고 고무 슬리퍼를 신은 채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가 또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머리가 따끔거려 만져보니 여기저기 혹이 나 있고 피도 묻어나왔습니다. 이모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신문 배달했더나. 그것 때문에 네 아버지 창피스럽다고 또 난리 났다. 근데 이모, 오늘은 내 뭘로 맞았노? 내 여기 언제부터 있었노? 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노? 아이고, 니 또 기절했다 아이가. 빗자리로 때리다가 잘못 때리가 부러지고 연탄집게로 때리고 있을 때 이모가 니 업고 뛰어왔다 아이가. 나온 지도 한참 돼가 인자 춥제. 네 아버지 잠들면 이모들 방에 가서 자자. 그날부터는 이모들 방에 숨어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잔인한 폭행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찾아와서 엄마랑 사는 상상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탈출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신문 배달로 용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낸 아이는 그날부터 가출 혹은 독립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미친 듯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10살짜리 꼬마 이야기. 10살 때는 아버지의 의상실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이모들도 모두 그만두고 하나둘 떠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의상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점심 식사를 큰 오봉에 담아 버스 정거장 세정거장 거리를 머리에 이고 날라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날라다 드린 식사를 맛있게 드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 짭다. 소태다. 라고 하시며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모두 다 엎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에 박힌 녹색 못을 밟아서 심하게 찔린 날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간장을 끓여서 발라주었고 빨간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타상풍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물 들어가려고 그러면 발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발을 다쳐서 며칠간 식사 배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여동생이 열이 나고 계속 울어서 새엄마가 배달 못하게 되어서 저를 다시 시키셨습니다. 가던 도중에 엄청난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발에 물이 들어갔고 어른들 말이 생각났습니다. 잘못되면 발 잘라야 한댔는데 가는 동안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진정하려고 훌쩍이기도 하면서 오봉을 머리에 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밥과 반찬에 빗물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이래 가져오면 어째 먹노 말이다 라고 하시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서러워 울면서 걸어왔던 아이는 순간 그래 차라리 죽여라 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 와 때리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때리노? 뭐 어째? 요거보래. 니 지금 뭐라 캐노? 그렇게 소리치며 숟가락으로 다시 재차 때렸습니다. 아이는 반찬 그릇을 집어들고 아버지에게 집어던지며 때리지 마! 라고 소리치자 아버지의 주먹과 구두발이 막 날라왔습니다. 그러다 탁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눈 위에 눈썹 부위가 부딪혔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새엄마와 병원에 가서 상처를 꿰매면서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집을 나가야겠다. 아이는 살기 위해서 그 지옥에서 탈출을 계획했고 결심이 굳혔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다닐 것이고 의식주는 어찌 해결할 것인가 등을 계획을 짰습니다. 이런 계획을 10살짜리 아이가 살기 위해 스스로 짜내야만 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10살짜리 아이에게 새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안대를 차고 붕대도 두르고 친구와 함께 신문 보급소 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의 상처와 몸 여기저기 생긴 멍자국들을 본 소장님은 멍자국들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셨고 자초지종을 들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소장님이 아버지를 알고 계셨고 친엄마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이 연상동에서 친엄마가 운영했던 의상실에 가끔 옷을 맞춰 입으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두 분이 결혼식을 못하고 사진관에서 사진만 찍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었는데 신혼여행 때 입고 가셨던 옷값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단값만이라도 드리려고 했으나 한사코 거절하시며 그 돈으로 여행 가서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하셨답니다. 소장님이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다시 한번 들리라고 하시며 준비를 해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준비인지는 물어보지 못했었는데 토요일에 신문 보급소에 갔더니 반가이 맞아주시며 보급소 뒷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작은 좌식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옷장 하나와 베결등, 이불과 베개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소장님이 손수, 도배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향지기 니만 사용할 공간이다. 나갈 때 열쇠로 잠궈두고 다니고 밥은 위에 올라가서 네가 챙겨 먹거나 내랑 같이 먹거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해라. 삼촌 집, 이모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그날로 집에서 옷들과 교과서 등을 챙겨서 보급소에 생긴 새 보금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나이 10살에 결국 최초의 가출 혹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11살 아이에게 절친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3학년 때 서울에서 전학 왔고 유독 이쁘고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던 4학년 때 1학기 학급 부반장 이윤주. 아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소장님이 육성회비도 내주셨고 공책과 연필, 지우개 등등 학용품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하셔서 방문 앞에 놓아두시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학용품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달하던 중에 학교 앞을 지나다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을 돌고 있던 윤주를 만났습니다. 너 뭐해? 그거 신문 배달하는 거야? 나 이거 배달해서 밥 먹고 살아. 그래? 그럼 나 이거 같이 해도 돼? 나 어차피 새벽마다 운동장 10바퀴씩 도는데 이왕이면 이거 너하고 같이 돌리면 너랑도 친해지고 난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지?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내가 들고 있던 신문을 한은큼 드러내더니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너가 앞장서야지 하면서 제자리 띵을 계속하며 넋나간 듯 보고 있던 내 등을 두들겼습니다. 그날부터 윤주는 자주 새벽에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새벽 신문을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벽 배달하는 동안에도 윤주는 늘 밝게 웃어주었고 가끔 소장님 집에서 밥도 함께 먹었고 진일이 엄마네 떡볶이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신문 배달하던 아이랑 다른 친구들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친구는 진일이와 윤주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어느 날 성지곡 수원지랑 같이 있던 어린이대공원에도 3명이 함께 놀러 갔습니다. 진일이가 공짜로 입장 가능한 길을 안다며 따라오라고 해서 산길로 들어가는 길을 통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신세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놀러와서 놀이기구도 타고 신기한 로봇을 조정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시절 처음 나왔던 컵라면 자판기도 그곳에서 처음 보았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고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맛이 기억나지 않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난 후 윤주는 그날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윤주네 집이 서울로 다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거제리에서 연상동에 있던 윤주네 집까지 손을 잡고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 앞에서 윤주는 아이에게 잠깐만 눈 좀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와, 빨랑 감아봐. 살짝 눈을 감았더니 윤주가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하며 눈 뜨지 말고 내 말 들어줘. 와카노. 다치지 말고 튼튼하게 잘 살아.
애들한테 맞지도 말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버려. 난 네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라고 하고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 도중에 윤주는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고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어여쁜 추억 하나는 남아있네요. 윤주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또 진일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8번째 이야기, 11살. 선생님들과 소장님이 지켜준 아이의 작은 행복. 보급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의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윤주가 친구가 되어주면서 공부하는 요령도 재미도 생겨서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100점짜리 시험지를 소장님과 사모님께 자주 갖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께 칭찬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급소에서 생활은 아이에겐 여러 가지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드르럭 턱, 드르럭 탁이 아닌 드르럭 쾅 하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시험 치다 말고 모든 아이들이 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만취한 아이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으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대답 없이 밀쳐내고 이 호러 새끼가 집은 기 나가가 들어와도 안 하고 네가 벌써 그래가 무엇이 되려고? 네 같은 거는 뒤집어야 된다. 머리채가 잡힌 아이는 질질 끌려나가다 교실 문을 잡고 잠시 버텨보려 했으나 어림없었습니다. 다시 끌려나가려 할 때 옆 교실 남자 선생님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아이의 머리채를 놓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선생님께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잠시 후 축구부 선생님과 육상부 선생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건물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결국 그날 시험은 아버지로 인해서 아이의 학급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시간 부족으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망친 원망을 아이에게 했던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일이를 통해 이날의 사고를 알게 된 보급소 소장님은 점심시간에 쌕쌕 오렌지와 공책, 연필, 지우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돌리셨고 아이와 친하게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담임 선생님께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며 90도 인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보급소 소장님 덕분에 아이의 작은 행복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아이의 작은 행복을 깨트리려 한 아버지. 아이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신문을 돌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시험 기간이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소장님과 사모님께 자랑하는 날이면
용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문 보급소에서 살던 시절이라고 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빗자루, 혁띠, 나무 막대기, 연탄 집게 등 무자비하게 맞아야 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아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고, 쓰러진 아이를 발로 밟기도 했고,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신문 보급소에 방에 숨어 두려움에 오들오들 떠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모님이 몇 차례 목격하셨고, 다음부터는 아버지에게 끌려가지 말고 2층으로 도망쳐 오라고 하시며 품에 안고 다독여 주시며 부은 곳과 멍든 곳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아버지가 술 냄새를 잔뜩 풍긴 채로 보급소를 찾아왔고, 방문을 부수고 아이의 뺨을 수차례 반복해서 때리다가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소장님이 직접 목격했고, 말리던 소장님께 아버지는 주먹질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몇 차례 주먹을 피하셨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아버지하고 같이 갈 거가? 아니면 내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기다. 말해봐라. 소장님, 내 좀 살려줘이소. 아버지한테 잡히가면 내 맞아 죽어 얘. 여기서 살 거라 얘. 소장님은 사모님께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진일이에게 상황을 들어보니 소장님이 스스로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내시더니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리셨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애비고 꺼지라고마. 한번 더 눈에 띄면 손모가지를 부사뿔난다 확마.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진일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보급소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소장님과 사모님의 도움으로 그 작은 행복을 다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서 국민학교 5학년 미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끼리 장난 반 싸움 반 이상한 장난을 치다 물감이 잔뜩 섞인 물통이 여자아이의 옷에 쏟아지면서 그 아이는 또 다시 물통에 물을 잔뜩 짜 넣어서 물감을 잔뜩 짜 넣어서 대갚아 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친구가 또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 온 교실이 물감 섞인 물통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물감물을 뒤집어 쓰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일이랑 수도가에서 대충 씻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진일이가 목욕탕 가서 씻고 티도 깨끗이 빨아입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걱정 말라고 하여 따라갔더니 목욕탕 1층은 카운터, 2층은 남탕, 3층은 여탕인 목욕탕에 갔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진일이가 카운터 밑으로 기어서 먼저 들어가더니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똑같이 따라해서 입장에 성공해서
씻고 옷도 빨고 말리고 물장난도 치다가 때밀이 아저씨한테 혼나고.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카운터 아저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거울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걸 다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 안 되면 파출소로 데려가겠다는 통에 할 수 없이 아버지 의상실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셔서 이 거지 같은 새끼들 파출소에 넌가쁘지 뭐하러 내한테 전화했노? 파출소에 넌가쁘라! 하며 대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잠시간에 목욕탕 주인 아저씨와 아버지가 옥신각신 언쟁 끝에 아버지 손에 끌려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가는 내내 공포에 떨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엄마도 친정에 가서 열흘 넘게 집에 안 오고 있다 했습니다. 아마도 폭행에 시달리다 가출했으리라 아이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을 말려줄 새엄마도 없음을 알게 된 아이는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그날따라 웃으며 이야기했고 몽둥이도 들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아이의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슬며시 손을 잡으며 아이에게 웃으며 왜 그런 짓을 했느냐며 그런 짓은 도둑질이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에 연필은 끼워졌지만 아버지가 난생 처음 아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으며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따스함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순간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조금씩 아프던 손가락에 시간이 갈수록 힘을 더해가며 감격의 눈물은 이내 고통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잘못했습니다를 연신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몽디가 와가 타작할 낀데 몽디로 할까? 이기 나을 낀데. 아이는 아파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며 신음소리만 간간히 낼 수 있었고 신음소리도 크게 내면 아버지의 손에 힘이 더 세게 쥐어지며 더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아버지가 잠시 손을 놓고 부엌으로 가면서 잠시 손가락이 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쇠젓가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손을 잡고선 중지의 가운데 마디에 톡 때렸습니다.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때렸습니다. 한 자리만 계속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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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몇 대를 맞았는지 얼마 동안 맞았는지 처음엔 안 아프던 손가락에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급기야 손가락 마디에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뼈가 탈골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고 뼈 부러진 것 같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젓가락을 놓더니 손가락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신기하게도 툭 튀어나온 뼈가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후에 소주를 사들고 와서 마셨습니다. 다시 공포에 떨고 있던 아이에게 부엌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려고 시켰습니다.
부엌으로 나간 아이는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양손에 들고 도망쳐 보급소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보다 귀가가 늦어져서 걱정하던 사모님이 울먹이던 아이를 데리고 약국으로 갔고 약사 아주머니가 손가락에 작은 부먹을 대고 붕대를 감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폭행을 넘어 고문을 버텨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13살. 구둣발에 찢겨진 짓이겨진 아이의 손. 6학년 2학기 어느 날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관련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작성해 주실 서류가 있었기에 집에 가서 새엄마에게 드리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새엄마는 급하게 장도 보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맛난 음식들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편으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였으나 반가이 맞아주시는 새엄마로 인해 걱정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에게 보급소 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등 제잘제잘 수다 떨던 아이는 밤이 늦어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잔 건지 자다가 강한 술 냄새와 함께 아이의 얼굴에 마치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집은 기 나가가 들어도 안 하면서 뭐 중학교 내가 돈이 썩었나? 쫙쫙. 아버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들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아이는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빗자루로 정신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던 와중에도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에 구타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 손에는 빗자루, 몽둥이 대신 전깃줄이 들려 있었고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 때 알몸으로 전깃줄에 공처럼 묶인 채 골목길에서 구둣발로 공처럼 차였던 그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나왔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 허리를 붙잡고 저거 주워가!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찢어진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찢어진 서류들을 주워 들고 뛰쳐나오다 대문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를 신은 채로 아이의 손을 밟고선 서류들을 빼앗고 주먹으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는 코피를 쏟으며 울면서 보급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보시곤 씻기고 여기저기 상처들에 빨간 약을 발라주셨고 부은 곳들은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셨습니다. 손바닥과 팔은 긁혀서 피도 나고 따가웠고 손가락은 무언가에 찍히기라도 한 것처럼 푹 패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연신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그거 서류 다시 받아오면 소장님이 사인해주고
입학금도 내준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 아이는 아픈 상처들 걱정보다는 중학교를 갈 수 있게 됐다는 기쁨에 기쁘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선생님께 서류를 다시 부탁드리러 교무실에 갔을 때 새엄마와 소장님이 대화 중이셨습니다. 두 분이 아이의 중학교 문제로 학교를 찾아왔다가 교무실에서 만나셨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다짐과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자신과 아이에게 손을 대면 이혼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새엄마를 믿고 아이를 설득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서류는 새엄마가 다 도장 찍어 주셔서 잘 접수했습니다. 아이는 소장님과 사모님의 권유로 잠시 집에서 자고 새벽엔 신문 배달 그리고 학교 가고 오후엔 보급소 방에서 공부하면서 국민학생 마지막 학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말인데 외삼촌이 찾아와서 아버지와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외삼촌이 거의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에게 직접 당하는 폭행은 끝낼 수 있었고 아이는 연산동에 있는 연산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14살. 파출소 경찰관의 거짓말과 새로운 지옥문. 중학교에 진학하고 아버지의 의상실은 폐업했고 새엄마가 조그마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전시장을 오가며 장을 봐서 나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업시간에 술을 먹고 가게 집기를 부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열심히 살아보려는 새엄마의 생활력과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반면에 아이는 여러모로 달라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신문 보급소 아이의 방에서 매일 공부하다 집에 가서는 잠만 자는 생활이 지속되었고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에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를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따라갔었습니다. 갈 때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갈라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아이가 동전을 모아두었는데 막상 열었더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심지어 10,0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도 그 돈으로 실컷 놀러 다니고 맛있는 먹거리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안 자고 신문 보급소에서 자고 학교를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사직 야구장에 갔습니다. 신나게 노래도 따라 부르고 소리도 지르며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부전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면서 돼지저금통 갈라서 가져간 돈 다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이리저리 사먹고 놀러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게 네 끄가. 그걸 와 네 맘대로 쓰노. 내가 돈 모으려고 사다 놔둔 건데 내 거지요. 뭔디 새끼. 지랄 안 하냐.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서 부전역전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이 새끼 이거 도둑님 새끼 감옥에 쳐넣어보소. 그리곤 경찰과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잠깐 짧은 대화를 나누고
빵과 우유를 사다 주고는 아버지는 갔습니다. 훗날 듣기로 이따가 장 보고 와서 데려갈 테니까 애 겁 좀 주고 벌 좀 주면서 있어라고 했고, 장 보고 데리러 왔으나 경찰관이 말하길 아이가 도망갔다고 말했다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경찰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절마는 먹고 몰라 나도. 야, 네 이름 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 왜 앉아있노?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한 시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네 친구 또래 애들도 많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식사와 시간 되면 간식도 주고 옷도 매일 새 걸로 갈아입혀주고 학교도 공짜로 보내주고, 거기 원장이 사회사업하는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길고 장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 파출소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들어온 거 있어요? 저자 하나 있긴 한데 긴가민가한데 구마 가갑부소.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우리 따라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철마다 옷도 새로 주고 학교도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좋을 기회란 생각에 순순히 그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요즘 택배차들처럼 뒤에 짐칸이 있는 차였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를 번쩍 들어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아이 또래의 아이 하나와 성인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아이는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음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차에서 내려보니 그 차에는 불황아 임시보호소 형제복지원이라는 큰 글씨가 있고 HJ가 합해진 마른 목골에 마크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추리닝을 입은 사람 3명이 소리 지르길 번호 하나 둘 셋 목소리 봐라.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엎드려 동작 봐라. 전부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얼떨한 표정으로 서있던 아저씨는 몽둥이에 막대기로 두들겨 맞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빠따를 맞았습니다. 빡! 팍! 팍! 한참의 얼차례와 빠따를 맞다가 호명하는 사람은 한 명씩 들어가서 신상에 대한 문답을 했습니다. 신입소대에 들어가서 탈의 후 세면장에서 씻고 또 이어지는 얼차례와 빠따. 아이는 결국 그렇게 아버지와 사기꾼 경찰의 손에 의해 형제복지원이라는 또 다른 생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지옥이라 말하는 그곳. 아이는 신입소대라는 곳에서 며칠간을 지냈고 이후 27소대 아동소대로 전방을 갔습니다. 신입소대에서도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원내 목사의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형제복지원 퇴소 이후 31년 이상의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여전히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소대에서 워낙 두들겨 맞으며 외웠던지라 잊혀지지 않는다 합니다. 아침 점호 연습을 하는데 한 아저씨가 틀리자 조장이라는 사람 2명이 그 아저씨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코피도 많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왔음을 느끼고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첫 끼로 먹은 식사에 돼지찌개라는 게 나왔습니다.
마른 돼지찌개였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었으며 돼지 내장들로 만들어진 찌개였고 냄새가 심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먼저 입소하여 신임소대 아이보다 먼저 와있던 용일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거 안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상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먹어? 이거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먹어두지 그래? 안 먹을 거면 나 줘라. 아이는 돼지찌개랑 몽창 일중이에게 주었습니다. 김치는 고춧가루도 거의 묻지 않은 이상한 김치였고 전어젓이라는 젓갈에는 구더기가 기어나왔습니다. 배추국이라는 제목의 국에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구더기, 번데기가 몇 개씩 건져 올라왔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2번 간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빵 1개와 콩국 1그릇. 빵은 빵인데 속은 텅 빈 빵이고 손으로 누르면 호떡처럼 납작해졌습니다. 일중이는 납작해진 빵을 추리닝 주머니에 몰래 넣고선 이렇게 해서 밤에 몰래 먹으면 맛있어. 콩국은 콩국이 아닌 달달한 쌀뜨물이었습니다. 신입소대에 있을 때 원내 견학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내 각 부서들을 구경하는 시간. 박인근 원장을 우상화하는 칭찬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청각 교육 시간도 있었습니다. 박인근 원장님은 자나깨나 불황아의 자립과 갱생만을 생각하며 불쌍한 어린 양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우리 박은근 원장 어쩌고 저쩌고. 박인근 원장의 우상화를 위한 다큐 영화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지옥성 안에는 상상할 수 없던 다양한 부서들이 많았습니다. 철공소, 목공소, 봉제실, 세탁소, 자계부, 합주단, 운전교육대 등등등. 신입소대에 있는 동안 매일 그 부서를 돌면서 이곳은 박인근 원장님께서 불황인을 자립과 갱생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신입소대에 있는 동안 조장 서무들이 아저씨들에게 가하는 폭행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저씨 한 분이 내가 왜 이거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너. 내 집에 갈 기다 코마 때리라. 그렇게 항의하자 소대장, 조장, 서무라는 사람들이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코피를 쏟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대장이 의무실 데려가라고 서무에게 지시한 후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저씨는 죽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이와의 일중이는 때리지 않았고 엎드려 뻗쳐 자세 정도의 기합만 주었습니다. 아이는 생각하길 그래도 애들은 잘 안 때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아이는 비교적 빨리 아동소대로 전방을 갔습니다. 일중이는 28소대, 아이는 27소대로 갔습니다. 27소대 소대장 이름은 여춘흥, 조장 2명은 아기머리 똥개, 서무 1명은 배추머리. 아울러 첫날부터 처음 겪어보는 기합들을 받았습니다. 원산폭격, 히로시마. 원상폭격은 머리를 박는 거, 히로시마는 다리를 2층 침대 난간에 올리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는 것. 아이에게는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강 철교, 엎드려서 뒷사람 어깨에 다리를 올립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줄줄이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조장이 와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나룻배, 뒤로 누운 자세로 목과 다리를 들고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그 상태로 발바닥을 때립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조장이 마구잡이로 두들겨 팹니다. 아동소대로 전방 가서 신입소대에는 전혀 겪어본 적 없는 기압과 구타에 비로소 이곳이 새로운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아이들을 개구리처럼 내동댕이 치는 조장들. 아이는 형제복지원에서 신입소대 다음에는 27소대, 아동소대 약 6에서 8개월 정도, 13소대, 청소년소대 약 3개월, 9소대, 청소년소대 약 1, 2개월, 10소대, 청소년 야간 중학교 소대, 1987년까지 쭉 10소대에서 생활. 위는 순서대로 14살에 잡혀가서 17살에 퇴소하게 될 때까지 그 지옥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아동소대로 간 아이는 신입소대까지도 그 악명이 들려왔었던 개눈깔 소대 28소대에 가지 않고 그나마 좀 순한 소대장이었던 27소대로 가서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지옥에선 어딜 가도 지옥이었습니다. 27소대로 간 둘째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군대처럼 짜여진 대로 움직였고 차렷 자세에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들고 말한 아이에게 부동 자세에서 누가 손들래? 누가 말하래? 하고선 빠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점호 연습 때부터 기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 손은 바닥에, 발은 2층 침대 난간에 걸치고 10분이 채 넘어가지 않아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되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배를 침대 1층에 기대 붙이니까 그나마 조금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조장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똑바로 안 하나! 라는 말과 동시에 몽둥이로 막무가내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철문이 열리고 소대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부 경비를 서야 해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대장이 나가자 조장이 집합시켰습니다. 기합을 받던 중에 아주 작고 마른 아이 한 명이 울었습니다. 훌쩍이며 울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조장이 시끄럽다고 그치라고 했습니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또 다른 조장이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시끄럽다고! TV 좀 보자! 그 아이가 계속 소리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아이들 모두가 조장에게 몽둥이로 줄빠따 세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조장이 그 작은 아이를 번쩍 들더니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린 시절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집어던지던 아이들처럼 그 작은 아이를 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곤 2명의 조장과 1명의 서무가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고 밟았습니다. 조장 1명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큰 소리를 내며 튕겨져 날아갔습니다. 입에서는 간질에 걸린 사람처럼 거품을 물었습니다. 코피와 입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아이는 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몸을 파닥거리다 급기야 심하게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선 고개가 툭 기울어졌습니다. 조장이 소리 질렀습니다. 전체 뒤로 돌아! 모두가 뒤를 못 보도록 돌아 앉은 채로 인터폰 하는 소리가 들렸고 소대의 철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차렷 자세로 앉아있던 애들이 조장과 서무가 정신없는 사이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본 애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쟤 죽은 것 같지? 결국 그 작고 마른 아이는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대 입구에 있는 작은 칠판에는 총 인원 땡땡명, 외부 병원 입원 1명, 현재 인원 땡땡명 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총 인원 땡땡명, 귀가 1명, 현재원 땡땡명. 그 작고 마른 아이는 집으로 귀가한 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이에게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간이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면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아이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